한 어머니가 은퇴 자금으로 모아둔 3억 원, 평생 피땀 흘려 지켜온 그 목숨 같은 돈을 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두 손 들어 바쳤습니다. 바란 건 딱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아요. 이 말 한마디 믿고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어머니는 마치 쓰레기처럼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앉을 의자 하나 남겨주지 않은 채로요.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란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문조차 두드리지 않고 묵묵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입니다. 진짜 반격은 어머니가 문을 닫고 나간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과연 어머니는 어떻게 전세를 뒤집었을까요? 어떻게 아들 부부가 울며 불며 매달리게 만들었을까요? 더 무서운 건 어머니의 손에 쥐어진 마지막 카드가 무엇이었기에 그들이 감히 대꾸조차 하지 못했을까요? 드라마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지독한 현실이자 실화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참기만 하는 헌신의 세대, 호구가 되기를 거부한 한 어머니의 통쾌한 반격을 들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한 수를 남겨둔다는 게 무엇인지, 노년에 비굴하지 않고 주도권을 쥔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4살입니다. 은퇴 전에는 초등학교에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격은 온화한 편이고 매사 꼼꼼하게 살림을 꾸려왔죠. 남편은 일찍 병으로 떠났고 제겐 아들 민석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다행히 민석이는 착실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동탄에 있는 IT 기업에 엔지니어로 취직했고 결혼해서 가정도 꾸렸으니 제 할 도리는 다 했다 싶었죠. 3년 전 민석이가 집을 사고 싶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이 봐둔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학군도 좋고 환경도 깨끗하다면서요. 문제는 계약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였죠. 덜컥 걱정이 앞섰지만 하나뿐인 자식이잖아요. 어미로서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눈 딱 감고 부산에 있던 제 명의의 집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현금 3억 원을 아들 손에 쥐어주었죠. 원래는 제 이름으로 명의를 올리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최소한의 노후 보장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막판에 민석이가 이러더군요. 엄마, 대출 서류 때문에 은행 절차가 복잡해요. 일단 저랑 지은이 이름으로 하고 나중에 언제든 엄마 명의로 바꾸면 되잖아요. 잠시 망설였지만 자식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이 좁다길래 제 짐은 전부 베란다 창고에 구겨넣고 가장 작은 방에 몸을 뉘었습니다. 낮에는 청소하고 밥하고 손주 준우, 유치원 픽업까지 도맡았고 저녁에 며느리와 아들이 퇴근하면 행여나 쉴 때 방해될까봐 방에 쥐 죽은 듯 있었습니다. 자식들 잘 살면 그만이지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돕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도 겉으로는 깍듯했죠. 명절이면 차 한 잔 내오며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 라며 입에 발린 소리도 했고요. 저는 그게 고마워 더 열심히 살림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그 객식구 취급이 노골적으로 변하더군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탕을 끓여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국물을 한 숟가락 뜨더니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군요. 어머니, 국이 너무 기름져요. 저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이렇게 자극적인 건 못 먹어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국그릇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촉기를 박더군요. 그리고 밥하기 힘들면 그냥 배달시키세요. 요즘 샐러드 배달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러곤 휴대폰만 들여다보더군요. 아들 녀석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없고요. 가슴 한 구석이 시렸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얹혀 사는데 대출금 보태주는 것도 아닌데 참아야지 싶었죠. 하지만 소외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주방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손주가 위험하다는 핑계였죠. 저는 물 한 잔 마시러 주방에 가려 해도 며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내일 준우 준비물 챙겨야 한다고 올려도 며느리는 일심 읽고 답장 하나마기 일수였죠. 나중엔 제가 보낸 메시지 알림을 아예 꺼놨더군요.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이었습니다. 친정엄마와 나눈 카톡 대화가 떠 있더군요. 지은, 아, 진짜 미치겠어. 늙은 식충이처럼 하루 종일 집에 붙어서 감나라 배나라 완전 상전 모시는 기분이라니까. 순간 가슴에 큰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하고 싶어 했나요? 날씨 추우니 손주 옷 따뜻하게 입히라는 게, 밥 잘 챙겨 먹으라는 게 그게 상전짓인가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창밖 바람 소리가 제 신세 같더군요. 3억 원을 주고 산 건 가족이 아니라 말 한마디 못하는 투명 인간 자리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서러운 건 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소리 없이 저를 밀어내는 그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단톡방에 내일 준우 소풍 가니까 용돈 가방에 넣어뒀다고 남겼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대꾸가 없더군요. 저녁 식사 때 제가 다시 물어보자 며느리는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아, 못 봤어요. 분명 낮에 단톡방에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공유하며 웃고 떠든 걸 봤는데 말이죠. 아들에게 물어도 바빠서 몰랐어 라며 고개도 안 들고 밥만 먹더군요. 저는 그 식탁에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날은 따로 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며느리의 태블릿 PC에서 알림이 울려 무심코 화면을 켰을 때였습니다. 친정 엄마와의 대화창이 또 보였습니다. 지은, 남편이나 나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시어머니가 준우 교육에 간섭하고 밥상 차리는 걸로 유세 떨고 진짜 지긋지긋해. 친정엄마, 애구 고생이다. 근데 돈은 보태주신다니? 지은? 아니? 생활비 한 푼 안 내. 집 명의도 우리 거잖아. 대출금도 우리가 갚는데 그냥 얹혀 사는 거지 뭐. 3억 원. 제 평생을 바쳐 모은 그 돈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빌려준 돈도 아니고 그저 아들 부부 잘 살라고 바친 돈이었는데 저는 졸지에 공짜밥 축내는 기생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너희 불편하게 하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을 해다오. 아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피하더군요. 엄마, 예민하게 왜 그러세요? 지은이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제 편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했죠. 며칠 뒤 손주 준우 생일이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준우가 제일 좋아하는 새우튀김 재료를 사고 수수팥떡도 직접 쪘습니다. 저녁에 파티할 생각에 들떠 있었죠. 그런데 해가 져도 아무도 안 오더군요. SNS를 켜보니 그들은 이미 시내의 고급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셋이서만 케이크 촛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식어 빠진 팥떡을 씹어 삼켰습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구 취급을 하는구나. 필요 없으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낡은 가구. 새벽 3시. 저는 끓는 물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엄마 코스프레는 끝내기로요. 3억 원. 제가 부산집을 팔아 마련한 그 돈. 방 좁고 침대 딱딱한 건 참아도 내 존재를 지우려는 건 못 참습니다. 다음날 점심. 회사 근처로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민서가, 진명의 문제 말이다. 처음 약속 기억하지? 일단 너희 이름으로 하고 나중에 내 이름으로 바꾼다는 거. 아들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더군요. 아, 엄마. 지금 명의 바꾸면 취등록세, 증여세.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끼리 내 거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따지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다. 3년이 지났다. 너희는 이 집이 온전히 너희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들은 대답을 못하고 물만 들이켰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알겠더군요. 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를 떼고 3억 원을 송금한 영수증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나눴던 카톡 대화 내용도 전부 캡처해서 인쇄했죠. 비록 차용증은 안 썼지만 집 사는데 보태라고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증거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교회 봉사 모임에서 만난 박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은퇴 후 법률 상담 봉사를 하시는 분이죠. 제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해지셨습니다. 김 권사님, 이건 명예신탁이 아니라 부담부 증여로 봐야 합니다. 자식 부양을 조건으로 돈을 줬는데 그 조건을 어겼으니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쫓겨나기 전에 얼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박 장로님이 소개해준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희망을 주더군요. 증거만 확실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특히 효도 계약이나 부양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증여 해제가 가능합니다. 집에 돌아오니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기고 간 낡은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여보, 민석이는 우리 보물이지. 하지만 언젠가 품을 떠나면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살아야 해.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 내가 챙겨야지. 복수가 아니라 살 길을 찾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저를 가만두지 않더군요. 사소한 일부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준우가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데려갔더니 퇴근한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머니, 왜 마음대로 애를 병원에 데려가요? 허락도 안 받고 애가 아픈데 너희 허락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니? 내 애예요. 어머니 애 아니라고요. 도끼 어린 눈빛. 아들은 옆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고요. 그날 밤 며느리가 안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내보내야겠어. 진짜 숨 막혀서 못 살겠어. 엄마가 와서 좀 도와줘. 다음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나 나가라고 할 작정이니? 아들은 젓가락을 멈칫하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당분간만 좀. 당분간? 그래, 알았다. 나갈게. 며느리의 표정이 밝아지더군요. 하지만 제 말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집 살 때 보태준 3억 원, 그거 돌려다오. 그럼 당장 나가주마. 며느리가 펄쩍 뛰더군요.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그 돈을 어떻게 당장 갚아요? 우리 대출금 갚느라 여유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차용증이라도 써라. 매달 얼마씩 갚겠다는 공증서고. 가족끼리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남처럼. 남처럼? 지금 나를 남보다 못하게 대하는 건 너희들 아니냐.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앨범, 그리고 남편 위패, 그게 전부였습니다. 냄비 하나, 그릇 하나 챙기지 않았습니다. 구질구질하게 굴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들이 제 짐을 들어주며 아파트 입구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 계단 조심하세요. 나중에 준우 데리고 갈게요. 마음에도 없는 빈말.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택시를 탔습니다. 저는 낡은 빌라 2층에 월세 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50만 원. 창문을 열면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이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첫날 밤 낯선 천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울지 말자. 내 몫을 찾을 때까지 절대 울지 말자.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오기 2주 전 아들 부부가 그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1억 2천만 원을 추가 대출 받았다는 겁니다. 제 돈 3억 원도 모자라 집을 담보로 또 빚을 내서 며느리 친정 빚을 갚아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이건 배신을 넘어선 기만입니다. 변호사님이 분개하더군요. 어머니를 부양하겠다는 전제로 증여된 돈이니 조건 불이행과 신뢰 훼손으로 소송 걸 수 있습니다. 법원 조정 신청서가 날아간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엄마, 진짜 고소하신 거예요? 우리더러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한 적 없다. 내 노후 자금 돌려달라는 것뿐이야. 지금 은행 계좌 압류되면 우리 생활비도 끊겨요. 카드값도 못 내고 제발 취하해 주세요. 예전 같으면 마음 약해졌을 아들의 징징거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너희가 그 집 담보로 대출 받을 때 내 생각 눈꼽만큼이라도 했니? 너희 장모 빚 갚아주느라 내 돈 날리는 건 괜찮고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보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교회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며느리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명품 가방을 들고 꼿꼿하게 서서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사과는커녕 따지러 온 태도였습니다. 소송 취하 안 하시면 저희 파산이에요. 그럼 손주 준우도 길거리 나앉는 꼴 보고 싶으세요. 준우? 너희가 대출 받을 때 준우 생각은 했고 말이 안 통하시네. 돈 없어요. 배째라 하시면 저희도 방법 없어요. 그래? 그럼 법대로 하자. 판사님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한지 보자꾸나.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씩씩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조정기일 날 저는 깔끔한 회색 재킷에 파란 스카프를 메고 법원에 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초췌한 얼굴로 앉아있더군요. 조정위원 앞에서 저는 준비한 자료를 들이밀었습니다. 3년 전 아들 부부 집 장만을 위해 송금한 3억 원입니다. 함께 살며 부양받는 조건이었으나 일방적으로 쫓겨났습니다. 심지어 제 동의 없이 추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3억 원 중 2억 원 반환을 청구합니다. 며느리가 발끈했습니다. 증여세 안 내려고 그냥 주신 거잖아요. 계약서도 없는데 무슨 조건부 증여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사셨잖아요. 식모살이, 그거 어머니가 좋아서 하신 거잖아요. 제가 조용히 사진 뭉치를 꺼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차려낸 칠첩 반상 사진, 손주 등하원 일지, 가계부, 그리고 단톡방 캡처 내용. 내가 식모였다고? 식모는 월급이라도 받지. 난 내 돈 3억 주고 너희 집안일 다 해줬다. 이걸 돈으로 환산해볼까? 조정위원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김영자님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이 명백하네요. 합의 안 하시면 정식 재판 가는데 그러면 아드님 부부 패소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갚을게요. 대신 한꺼번에 2억은 무리고 매달 나눠서 갚을게요. 며느리는 아들을 째려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합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원금 2억 원이 될 때까지 상환한다. 집은 어머니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추가 담보 설정할 수 없다. 큰 돈을 한 번에 돌려받진 못했지만 저는 승리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콧대를 꺾고 제 존엄을 찾은 것이었으니까요. 법원을 나오는데 아들이 따라와 울먹이더군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면목이 없어요. 민서가, 네가 흘리는 그 눈물 이제 나한테는 안 통한다. 갚기로 한 약속이나 잘 지켜라.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걸어갔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통쾌한 한 방은 따로 있었죠.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아는 학부형을 만났는데 대뜸 저에게 이러더군요. 어머, 준호 할머니 소문 들었어요. 며느리가 글쎄, 알고 보니 손주 준우가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제목이 비를 맞는 할머니였답니다. 그림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할머니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엄마가 할머니 냄새 난다고 나가라고 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 그림이 학부모 단톡방에 퍼졌고 맘카페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3억 해준 시어머니 쫓아낸 패륜 며느리라는 제목으로요.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며느리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죠. 학부모들이 저런 집 애랑 놀게 하지 말라며 수군거린답니다. 그들이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더니 결국 자기들 인격을 세상에 까발린 꼴이 된 겁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월세방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고 오후엔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책을 읽습니다. 매달 아들이 보내오는 50만 원은 꼬박꼬박 별도 통장에 모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여행 자금이라고 이름 붙였죠. 며칠 전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많이 야위었더군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아버지 산소 같이 가요. 준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는 죄가 없으니까요. 주말에 만난 손주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품에 안기더군요. 할머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엄마가 해주는 건 맛없어. 그 말에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고 넌지시 말했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니, 난 지금이 좋다. 가끔 밥이나 먹자꾸나. 한 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남는 법입니다. 저는 지금의 자유와 존엄이 그 어떤 으리으리한 집보다 좋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특히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려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작정 퍼주지 마세요. 내 손에 쥔 빵 한 조각은 남겨둬야 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생존 자금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자식의 효심에 기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을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뒤늦게 깨닫지 마시고 미리미리 한 수를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